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생활비가 못 받은 게 언제부터예요? 카드값부터 제가 내기 시작한 거죠. 달라고 하셨는데 제 카드로 쓰면 주겠대요. 내역서를 보여달래요. 너한테 썼는지 얘한테 썼는지. 아 못됐다. 네. 남편분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가지고 상담 오셔가지고 배우자 이름은 왜 묻냐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상담이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기록들을 찾아보면은 상대방이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름을 알아놓으면은 저희는 이제 상담은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거 때문에 이제 여쭤보는 거고. 남편 나이가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결혼은 2000년이에요. 식을 그때 하시고 혼인신고도 그쯤에 하시고. 아니요. 혼인신고는 아기 낳고 했어요. 결혼식을 하시고 사실혼 관계로 계속 하신 거죠? 네. 그러면은 혼인 기간은 그 정도? 네. 그 정도 되신 거고 아이가 지금 개월 됐어요. 이용과 관련된 얘기를 배우자랑 어느 정도 얘기가 되신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전혀 안 되셨어요? 됐는데 남편은 소송하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냐, 그리고 너랑 나랑 소송할 거리가 뭐가 있냐, 그냥 합의만 되면 이혼이 되는데 무슨 소송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가 언제 나왔었어요? 격해진 건 한 그쯤이고 저희가 이제 별거를 하게 된 거는 작년 초부터 저는 친정에서 지내고 이제 남편은 본가에서 지내고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전세집이 계약이 만료가 되는 시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되는 그 시기였었어요. 근데 이제 그 시기에 보통은 같이 집을 찾아서 가지. 그쵸. 뿔뿔 흩어지는 건데 왜 그렇게 됐어요? 그때 사이가 안 좋으셨어요? 사이는 계속 안 좋았는데 집 때문에 뭐라 해야 되지? 남편이 되게 돈에 목숨 거는 스타일인데 그때 전세가를 올려달라고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솔직히 뭐 대출이나 이런 거 안 받아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돈을 주고 재계약을 하기 싫다. 그리고 뭐 아파트를 사기도 싫고 좀 있으면 집값이 떨어질 거다. 정권이 바뀌면 집값이 떨어질 거니 뭐 그때까지 너도 니네 집이 있고 나도 우리 집이 있으니 뭐 떨어져서 살아도 괜찮지 않냐. 애기도 어리니까 너도 친정에서 지내는 게 더 편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먼저 권유를 했어요. 저한테. 살았고 저희 친정은 거든요. 거리가 10분 정도 차이가 나니까 저는 아기가 이제 그때 막 그런 무렵이고 이제 막 인지가 발달할 그럴 때인데 아빠 엄마 알아갈 때인데 저는 세 식구가 떨어져서 사는 거는 안 된다. 지금 현재 전세금에 맞게라도 집을 줄여서 살다가 나중에 집을 넓히든 셋이서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자. 그랬는데 그런 집 문제 가지고 많이 싸웠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냥 이 전세가 얼마였어요? 그 이후에 교류는 어땠어요? 그 이후에는 제가 한 번씩 시댁에 갔었거든요. 애기 보여드리려고 가기 싫어도 갔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저는 이제 남편하고 계속 싸우고 그랬었는데 더 살아라 라고 시부모님이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시부모님은 어디 살아요? 같이? 한 집에 처음에는 같이 사는 걸로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저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두 분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내쫓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임시로 뭐 한두 달 정도 살고 우리가 집을 얻어서 나가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서 아예 살아라 이렇게 하면 얘기가 달라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어요? 다 했어요. 저는 다 했고 시부모님한테도? 네. 근데 시부모님도 원래 살던 대로 이렇게 보금자리를 마련해야지 이런 취지가 아니에요? 조금 어떻게 궁지에 올려면 그래 니네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시고 너 하나만 굽히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왜 고집을 부리냐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남편이 365일이면 360일 이상은 술을 먹어요. 매일매일. 저 애기 낳으러 가는 날도 술을 마시고 가거든요. 그런 것도 고칠 겸 해서 당신 술 마시는 것도 끊고 우리 셋이 같이 살 집 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나는 같이 못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대출을 받든 뭘 하든 내가 집을 구할 테니 들어와서 살든지 그런 식으로 남편한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근데 그냥 뭐 대꾸도 안 해요? 네, 대꾸도 안 해요. 생활비는 지금 됐어요?
아니요. 생활비 지급이 안 됐고. 카드도 달라고 하더라고요. 언제요? 그게 딸인 것 같아요. 엄마는 지금 일을 못하죠? 아기가 너무 어려서. 네. 생활비가 원래 얼마 지급됐었는데 카드를 줬어요 그냥? 네. 카드를 줘서 한 달에 뭐 100에서 200 사이로 쓰셨겠죠? 정해진 금액은 따로 없었는데 저도 제 앞으로 들어오는 돈은 저희 생활비 통장으로 넣고 남편도 뭐 월 이렇게 해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생활비 통장으로 연결된 신용카드로 사용을 하다가 네. 신용카드를 달라고. 네. 이유가? 돈을 안 주겠다는 거죠? 이유가? 이유는 없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생활비가 못 받은 게 언제부터예요? 카드 값부터 제가 내기 시작한 거죠. 부터 벌써 한 10개월 정도는 따로 생활비 혹은 뭐 양육비 혹은 부양육조로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달라고 하셨는데 제 카드로 쓰면 주겠대요. 그래서 그 다음 달에 저도 이제 제 카드로 썼죠. 이제 달라고 했죠. 내역서를 보여달래요. 내역서를 왜 보여달라 그러냐. 보통 내역서 보여달라. 그걸 주내는 거예요. 너한테 썼는지 애한테 썼는지. 아 못됐다. 남편이 초혼이에요? 못됐다 그렇게. 그렇게 해서 생활비 못 받았죠. 그래서 저는 매달 들어오는 돈하고 애기 이제 매달 30만 원 정도씩 들어오는 거랑 저희 친정 부모님이 조금씩 지원해 주시는 거랑 생활비 통장에 돈이 남아있을까? 빼지 않았을까요? 뺐을 수도 있겠죠. 제 통장에 돈 10,000원이 있는 꼴을 못 보고 제 지갑에 10,000원이 있으면 이 돈이 왜 있는지를 궁금해했어요. 굉장히. 이혼은 되겠죠, 그렇죠? 상대방 혼인관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의 태도는 아니니까. 네, 그 본인도 이혼을 원하고 기본적인 부양의 의무조차 하지 않고 있으면 그거는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해도 이혼 사유가 될 거고, 그 일전의 태도를 봤을 때 개선의 여지가 있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애기가 너무 어리긴 한데요. 이렇게 사는 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혼인관계 유지나 개선이나 혹은 내가 이 사람하고 앞으로 60년을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참 힘들죠. 그렇게 따지면은, 그쵸? 내 인생을 위해서라도 아이가 어리긴 하지만 아이를 봐요? 아이도 안 봐요, 잘? 아이 보여달라고는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면접 교섭권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혼 얘기가 안 나왔을 때거든요. 양육비도 안 주면서 시어머니랑 영상통화도 하고 정작 본인한테 영상통화를 하거나 그러면 안 받아요. 그러면 제가 애를 안 보여주고 애 데리고 집 나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생활비를 끊어버리고 차도 가져가 버리고 차가 남편 명이에요? 차는 지금 친정에서 거주를 계속 하시는 거죠? 네. 부모님은 어때요? 빨리 때려쳐라 그래요? 부모님은 진짜부터 이혼은 될 거고, 그쵸? 친권, 양육권은 엄마한테 유리할 거고, 엄마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돈적인 문제가 남아있는데, 위자료를 책정하기가 사람들이 꽤 나오는 줄 아는데,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나오기가 되게 사실은 힘들어요. 위자료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명백한 외도, 명백한 폭행. 폭행도 단순히 뭐 이렇게 치거나 뺨을 때리거나 이 정도도 아니고 상해에 이를 정도의 폭행. 그때 보통 나오지 일종의 어떤 생활 방식이나 가치관이나 경제관이나 이런 것에 대한 다툼, 갈등으로 인해서 이혼이 되는 경우에 누구의 잘잘못을 크게 판단하기가 참 힘든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위자료를 바로 포기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위자료 청구를 하되 최종적으로 갔을 때에는 재산분할 형식으로 해서 위자료를 일부 거기에 첨가해서 받던지 이런 식의 것들이 가능은 할 것 같거든요. 엄마는 아이 양육을 하실 거죠? 그럼 아기 때문에 이혼을 결정하기가 더 쉬웠고 남편이 저를 폭행도 있었어요. 처음 때린 게 결혼하고 어떻게 때렸어요? 가장 많이 맞은 것 같은데 그냥 막 발로 차고 막 머리 때리고 처음에 맞았을 때는 이게 내가 맞았나? 이게 되게 어안이 벙벙 워낙 폭력 성향이 있고 언행이 항상 욕이 섞여 있고 네 지금도 계속 그래요. 폭행은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부터는 못 하더라고요 그걸. 많은 수차례 폭행이 있었던 거 그거 위자료 청구해주세요 하지만 그거 전의 일인데 그거 자체로는 마땅치 않아요. 우리가 근데 뭐 위자료를 청구함에 있어서 이런 사정도 있고 저런 사정도 있었다. 우리가 내가 경찰까지 신고를 해서 가정보호 사건까지 갔었다. 이런 것들 상대방의 성향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거는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랑 집 거주지 관련해서 일방적으로 본인이 결정한 다음에 이상가족을 만들어 놓은 거. 그 이후에 정상적으로 어떤 가정의 보금자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회피했다는 게 사실
사실은 더 커. 커 보이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게 너무 괘씸한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저 힘들고 빚이 있고 막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면 모르는데 재산 분할이 문제네요, 그렇죠? 재산 혹시 결혼하실 때 따로 뭐 들어간 비용이 있어요, 우리가? 그 외에 남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세요? 건물 있어요. 어떤 건물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보통 현금성 자산 같은 경우에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시점을 딱 특정을 해가지고 그때 잔고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분쟁이 있을 게 우리가 별거 시점인지 이혼 소송 제기 시점인지 상대방은 뒤쪽으로 주장을 하겠죠. 왜냐면 그 사이에 다 현금성 자산을 빼놨을 거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별거 시점에는 확실히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사실 보기 힘들어요. 둘이 이혼을 전제로 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전후 해가지고 그 사이에 현금성 자산들이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했는지는 봐야 될 것 같고 큰돈이 은닉돼 있으면 그거는 그냥 있는 걸로 포함시켜가지고 우리가 주장을 하는데 부동산 덩어리가 이렇게 크니까 우리는 편한 입장이죠. 우리 명의로 된 거는 따로 특별히 있어요? 자산 같은. 상대방 재산이 많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내 기여도에 맞게 판단을 해서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절대적인 금액에 불만족할 수도 있죠. 저 사람이 지금 30억 부자니까 내가 10억 원 받아야 돼 하는데 그거는 그 욕심 부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안 나오죠. 근데 판사가 판단해준 대로 판사가 내 몫이라고 하는 것을 딱 받아. 분명 빵은 아닐 테니까. 그래서 나는 애기랑 살아야 되니까 어떤 거주지라도 하나 마련하거나 아니면 시드머니라도 뭔가 있어야 되거나 비자금 종잣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재산 분할을 통해서 그게 몇 천이든 몇 억이든 가서 받을 수 있으면은 그걸 만족을 하시고 종결시키면 되는데 남편이 가만히 있는 이유는 딱 하나죠. 재산 분할 해주기 싫으니까. 뭔가가 이혼 소송 같은 법적인 분쟁이 절차가 진행이 되면은 자기도 상담 받아봤잖아. 그래서 어찌 됐던 간에 혼인 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기여도를 전혀 무시할 수 없고 본인 재산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재산 분할이 단 얼마로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단 얼마도 주기 싫어서 지금 먼저 액션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제발 협의원 해줘 아무것도 안 받을게 이런 식의 것을 지금 기다릴 가능성이 높죠. 네. 우리는 뭐 편하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은데 과거 양피도 당연히 청구할 거예요. 작년부터 못 받은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혼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임시 양육자 및 임시 양육비 지정 신청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혼 소송 기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아이의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결정이 같이 내려질 거고 대신에 그거랑 반대급부는 아니지만 상대방도 반드시 면접 교섭을 신청할 거기 때문에 그것도 협조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렇다. 좋은데요?